오늘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셨나요? 몇 번이나 같은 사람에게 속았나요? 이번에는 변했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또 실망했나요?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용서가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과감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뱀은 허물을 벗어도 여전히 뱀이다. 이 말은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말로는 변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성격과 행동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쓰레기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자기는 이제 선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도 결국 쓰레기 본성은 그대로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은 그대로라는 냉정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지윤 씨는 3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우. 처음 만났을 땐 배려 깊고 진중했으며 힘들 때에도 늘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할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지윤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우연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과의 관계는 무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음에도 그는 지윤 씨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두 삶을 동시에 살아온 것입니다. 지윤 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격하게 분노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는 그녀의 인생을 농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정우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어. 너만이 진짜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우는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렸지만 지윤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달라졌다면 우리 처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우의 눈물과 후회, 바뀐 태도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그를 받아들입니다. 처음 몇 달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우는 지윤 씨를 극진히 아꼈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부모님께도 사과했습니다. 지윤 씨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늦은 밤 갑자기 꺼진 정우의 휴대폰. 잠긴 방에서 들린 낮은 통화 목소리. 불안했던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윤 씨는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정우는 새로운 이름의 또 다른 번호로 다른 여성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심지어 이번엔 이전보다 더 치밀했고 더 교묘했습니다. 지윤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고 믿은 건 그가 아닌 내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벗은 건 허물이었지만 그 안의 본질은 여전히 뱀이었습니다. 니체는 인간 본성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며 겉모습이나 눈물, 사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준 것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다니엘 길버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핵심 성격과 행동 패턴은 30대 이후 약 70에서 80%가 고정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사과하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시간과 태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눈물은 연기가 될 수 있고 사과는 자기 방어일 수 있으며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은 때론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상처를 겪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냉정한 건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다시 마음을 허락했던 내 자신이었다는 것. 니체는 말합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도 여전히 뱀이다. 변했다고 믿고 싶은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희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찾아와 이젠 정말 달라졌어 라고 말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통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희생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잘못된 화해는 정의를 죽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위해 단호히 거절해야 할 때도 있을까요? 우리는 화해를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용서, 포용, 이해. 그 모든 단어들은 고상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해가 정의를 부정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침묵시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화해는 정의를 해치는 일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정의가 결정된다는 깊은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당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윤정 씨는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성실했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특히 첫째 딸 민지에게는 유독 엄격했습니다. 네가 대답을 이렇게 하면 그게 버릇없다는 거야. 여자애가 눈을 그렇게 치켜뜨면 되겠냐? 윤정 씨는 몇 번이나 말리려 했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 키우는 법을 몰라. 나는 강하게 키우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중학교 3학년이던 겨울 숙제를 제때 안 했다는 이유로 남편은 민지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 밤늦도록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했습니다. 날은 차가웠고 윤정 씨는 그걸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더 심하게 화낼 거야. 민지야, 조금만 참아줘. 그날 밤 민지는 고열과 근육경련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틀 후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는 스스로를 1000번도 넘게 원망했습니다. 그날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한 번만 더 용기 냈다면 내 딸은 지금 살아 있었을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은 윤정 씨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죽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교회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형제님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요. 이젠 과거는 잊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지요.
윤정 씨는 흔들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 민지 아빠.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녀는 결국 다시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민지의 죽음은 말소됐습니다. 가해자는 용서받았고 피해자는 조용히 묻혔습니다. 이제 아무도 민지의 이름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민지는 너무 예민했던 아이 혹은 운이 나빴던 아이로만 기억됩니다. 이게 플라톤이 경고한 순간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정의는 죽었습니다. 잘못한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고결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면 그건 화해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입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 사회의 뼈대라 말했습니다. 그 뼈대가 부러진 채 웃고 있는 얼굴은 가장 위험한 얼굴입니다. 화해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화해는 다음 피해자를 만드는 허락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화해, 그건 정의 위에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고통을 외면하고 싶은 당신의 조용한 도피일 뿐인가요? 잘못된 사람과의 화해는 정의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래된 지혜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그 외침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단지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생명력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혹시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하루는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하루가 지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에 지쳐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원인을 바로 사람에서 찾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피로의 정체는 어쩌면 당신이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는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쓰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줄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삶을 건네주고 있는지를 성찰하라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시간을 보낸 후에 당신은 더 생기가 넘치나요? 아니면 기운이 빠지나요? 지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닌 지 7년. 이제는 신입을 가르칠 정도의 경험도 쌓였습니다.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자주 지칩니다. 업무가 많아서도 아니고 회사 분위기가 나빠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피곤하지? 그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수연 씨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힘들 땐 함께 울고 기쁠 땐 축하해 줬던 사이였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인가 친구는 늘 지수 씨의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잘 풀려서 좋겠다. 너는 잘 몰라. 나는 진짜 요즘 죽겠어. 지수가 승진을 했다고 말하면 친구 수연은 아휴, 너니까 가능하지. 난 그런 거 꿈도 못 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수 씨는 속으로 질투인가 싶기도 했지만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그냥 넘기자며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짜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지수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프로젝트에서 밀려났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내가 실수를 했는데 팀장이 완전 나만 쪼우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 수연은 말을 자릅니다. 그래도 넌 그 정도면 나은 거야. 난 진짜 더 심한 일도 겪었어. 그걸로 힘들다고 하면 나는 살 가치도 없겠다. 그 말에 지수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쪽이 아리게 시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지? 왜 난 늘 이 친구 앞에서 위로받기보다 조심해야 하지? 지수 씨는 친구 수연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이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할까 고민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는커녕 비교만 할 텐데 라는 예감에 아예 말을 삼키게 됩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관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고 맙니다. 혹시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늘 죄인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행복해도 미안하고 힘들어도 미안하고 그냥 나 자체로도 미안한 사람처럼.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건강한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독성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닌 소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제야 지수 씨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 관계를 끊지 못했던 이유는 미안함과 일이라는 착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사실은 오래된 시간이 주는 정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더 참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관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하루아침에 모두 소진됩니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사실을.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생명력을 쏟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당신을 응원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경쟁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작아지게 만듭니까? 관계는 애쓰는 사람이 유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애씀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잃어가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람과의 연결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침식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나요? 이제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귀중한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누구에게 쓸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주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공자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처는 몰라서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아팠다.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내 호의를 무시해서 서운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즉,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그걸 알아채지 못한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통찰입니다. 정식 씨는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한 팀을 이끄는 책임자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품의 리더였고 직원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죠. 몇 해 전 한 후배가 입사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사회 경험도 많지 않아 보였지만 눈빛이 맑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정식 씨는 그 후배를 유독 챙겼습니다. 밤늦게까지 같이 야근을 해주고 보고서도 검토해주며 인사고과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식 씨는 흐뭇했고 주변에 자랑도 했습니다. 내가 좀 키운 인재야. 저 친구는 사람이 됐어.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구조조정 발표가 났습니다. 정식 씨는 놀랍게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밀어준 후배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 후배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식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사부에 물어보니 몇 달 전부터 후배가 은근히 정식 씨의 리더십 부족을 보고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씨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배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관계의 맹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먼저 파악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진심을 먼저 주는 것은 상처를 감수하겠다는 선의의 맹신일 뿐입니다. 정식 씨가 아팠던 건 후배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다. 우리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내가 만든 허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자의 말처럼 그가 왜 나를 몰라줬을까? 늘 묻기 전에 나는 왜 그런 사람에게 기대했을까? 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시작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악을 참고 용서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삶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참는 순간 악은 더 뻔뻔해진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해해라. 참아라. 용서가 사람을 더 크게 만든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나 악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 문장은 단지 도덕적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악에게 이건 해도 되는 일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은서 씨는 28살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밖에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고성이 오갔고 때로는 물건이 날아다녔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만 삼켰습니다. 은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아버지의 술 냄새가 풍기면 저도 모르게 방으로 숨었어요. 그렇게 20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은서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빠야. 가족끼리 어떻게 미워하니? 지금은 화가 나서 그래.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은퇴했고 폭력은 줄었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 먹여 살렸잖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냐? 은서 씨는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불효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고 용서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데도 아버지를 안아주려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내가 착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아니면 너무 길들여진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른 질문 하나. 내가 지금 참는 게 이 사람을 위한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나 자신을 접는 걸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20년 동안 진짜 무서웠던 건 폭력 자체가 아니라 폭력을 두둔한 침묵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침묵, 가족들의 침묵,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했던 모든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자기 최면.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침묵이 오히려 악을 키우는 온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의 선을 그으면서도 그 선을 넘어서는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악을 갚지 말라는 말은 분노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악을 묵인하거나 받아들이는 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폭력 앞에서의 침묵은 선함이 아니라 악에 동의하는 조용한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악의 일부가 됩니다. 은서 씨의 어머니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이 성장하는 내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학습된 참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의가 결국은 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정의의 기준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경계한 용서라는 이름의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그냥 넘겨야 하나. 화를 내는 내가 유난인가? 저 사람이 이상한 건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악을 묵인하고 있는가? 당신의 침묵은 정의인가? 아니면 포기인가? 당신은 악을 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고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악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 악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가만히 넘긴 그 한마디, 오늘 당신이 모른 척한 그 한 장면,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아이, 가족, 동료,
혹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정의의 경계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나 악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도 말라. 소크라테스는 외칩니다. 당신에게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침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엄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참아왔나요? 이제 그 질문을 꺼낼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 혹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어딘가 불편하지만 끊지 못한 연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하다는 이유로, 순하다는 이유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정의 대신 침묵을 선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지혜는 말합니다. 착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 성숙한 것도 아니라고.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말하지 않은 진실이 깊은 상처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진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침묵 속에 정의가 묻힐 때 당신은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그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각들을 더 멀리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